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가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추가 대책을 만지작거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쌤의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여러분도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주담대 6억 제한, 그리고 매수 후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매도하는 것이 의무, 이렇게 해서 666 대책이다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강력하긴 하지만 이 대책 하나만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장의 반응이었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억 한도를 꽉 채워서 대출을 받으면 얼마 정도의 주담대 원리금을 내야 되느냐. 6억이라고 하면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을 하게 되면 5.5%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 내는 이자가 5.5%는 아니지만 DSR을 계산할 때 4%가 아니라 가상금리 1.5%를 붙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면 340만 6,734원 정도의 한 달에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 정도 규모면 1년에 4,080만 원을 원리금으로 내야 되고 4,080만 원이 본인 소득의 40% 이내여야 된다. 그러면 4,080만 원이 40% 이내가 되려면 소득은 1억 200 정도가 돼야 우리가 얘기하는 6억이라고 하는 한도를 꽉 채워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의 그 대출 비율 한번 보면 지금 10억 6,200만 원 정도가 중위가격 아파트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2.56%로 한 10년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13억 6,700,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한 13억 정도까지 올라가고 자본소득이 그렇게 되면 3억 500 정도가 받게 되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폭을 본다라고 하면은 3억 500만 원 정도의 자본소득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DSR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자를 6억 정도 받으면 얼마나 내느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자만 200만 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은 286만 원인데요. 여기서 이자가 200만 원, 그러니까 120개월, 10년간 낸다고 봤을 때 이게 2억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본소득으로 2억 6,500만 원 정도가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2억 6,5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서 3억 500 정도의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차이를 중간에 보유세라든가 이런 걸 낸다라고 봤을 때는 6억을 대출을 받아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는 것은 실효적인 이익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좀 더 기대감을 갖고 대출을 받아서, 흔히 우리가 영끌이라고 하죠.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증권가에 돌고 있는 제2차 규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2차 대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대책이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6억이라고 하는 한도를 정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됐습니다. 6월 같은 경우 서울에 12,000건까지 거래량이 폭증했지만 절반 이하로 낮아졌고요. 0.43%까지 주간 상승률이 올라갔던 것은 이제 0.1%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락으로 꺾인 건 아니다 보니까 정부가 공급 대책은 아무래도 이제 금방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규제 대책을 준비 중이다라는 것이 이제 증권가에 소문이 좀 파다하게 났는데, 어떤 것들이 소문에 들리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서울과 수도권에 전세대출 3억 한도를 정하는 거입니다. 주담대도 6억으로 묶었는데 전세대출을 3억으로 묶는다. 자, 이게 사실은 조금 강력할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전세대출을 옥죄는 것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세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5억, 지방은 3억으로 묶는 방안이 지금 준비 중이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준비되고 있는 것은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거나 또는 갱신 시에는 이제 무조건 DSR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주담대와는 달리 DSR이 적용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좀 증빙이 없더라도, 예를 들면 카드 사용 내용만 좀 있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소득을 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DSR을 보게 된다 그러면 전세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SR 40% 초과 시에는 전세대출을 갱신 안 해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를 빼야 하는,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강력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DSR 40% 초과 갱신권에 대해서는 만기 시에 즉시 상환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담대에 적용했던 것처럼 전세대출 스트레스 DSR 제도 1.5%의 가상금리를 붙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담대를 제한하는 거에 이어서 전세대출도 제한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주담대 대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주담대를 제한한다는 거는 집을 못 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6억이라고 하는 한도가 있으니까 웬만큼 고가 주택이 아니고서는 사실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이하 정도의 대출은 그렇게 제한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대출을 받겠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자, 이거는 사실은 조금 민심의 어떤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지금 내년 4월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심을 사실은 좀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만지작 하고는 있지만 쉽게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전세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를 과연 쓸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문은 파다하지만 그래서 약간은 좀 반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대출을 옥죄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필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준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 전세값 같은 경우에 서울의 전세값 1위는 서초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최근에 전세가가 조금 하락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서울의 주간 전세 가격 지수 대비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약간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처럼 서울의 25개 구 중에 평당 가격 순위, 그러니까 매매가죠. 가격 순위는 서초구, 강남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용산, 송파, 성동구가 그 다음을 잇고 있는데 서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매매가도 높지만 전세가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 전세 대출 같은 경우 원활하지 않으면서 전세 가격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잠원동의 메이플자이라고 하는 아파트인데요. 33평형이 전세 가격이 15억 2천이죠. 굉장히 높은데 또 한편에선 보면은 39평형이 6억 5천으로 거래된 게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순간적인 거고 18억 6천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일단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전세가라고 하는 것은 향후의 집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세 매물이 이제 앞으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반반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매일경제신문 8월 2일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정부 가계대출 억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거기에 전세대출도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내년에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묶여있긴 하지만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자, 그리고 2차 대책으로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용성 과천 분당 지역의 추가 규제입니다. 자, 마용성 과천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남 서초구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풍선 효과의 진앙지라고 볼 수가 있죠. 소위 말하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강남 서초구의 집값 상승이 그동안 좀 빨랐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마용성과 과천 분당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에는 특정 지역을 옥죄는, 예를 들면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규제를 통해서 마용성과 과천 분당 지역을 추가로 규제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울의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책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다섯 번째는 보유세, 다시 말해서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것을 또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보유세를 징벌적 과세 수준으로 높여서 집을 보유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막는 수요 억제 정책을 썼었는데요.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선거 기간에도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최근에 나오는 그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것은 집값이 안정됐을 때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세금 카드를 또다시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것은 보유세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건데, 10억짜리 집은 1%, 20억짜리는 1.2%, 30억 이상의 집은 1.5% 정도의 보유세를 내게 함으로써 이 보유세를 약간 높이는. 자,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10억이면 1년에 1,000만 원, 20억이면 1,200만 원, 30억이면 1,500만 원 정도를 보유세로 내게 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보유세 수준이라는 게 주택 시세 대비 0.15에서 0.2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뭐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처럼 징벌적 과세 수준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소문이기 때문에 이대로 100%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카드들이 지금 준비 예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수준의 보유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지금 반포의 48억짜리 아파트 현재는 2천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매년 보유세가 7,2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거의 4배 가까운 3.6배 수준의 보유세다. 자, 이 정도면 말이죠. 매년 벤츠 E클래스 한 대를 그냥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수준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의 카드들이 과연 현실화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이제 조만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소문들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현재 부동산의 시장은 서울 같은 경우는 0.43%까지 올라갔던 상승률이 0.1%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냉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진 않죠. 실제 이런 카드들이 준비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경제 2025년 8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약발 끝났나 서울 아파트 다시 들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파트 가격이 0.43%까지 주간 상승률이 올라갔던 것이 0.14%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굉장히 상승 속도가 둔화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락으로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카드들이 좀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 보도 내용은 들썩들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들썩들썩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서울 아파트가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5가지 정도의 이런 수준의 대책도 준비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잘 고려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이 나올지 아니면 이런 대책보다 조금 약한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 횡보할지 아니면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다시 상승할지에 대해서 한번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